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철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지금 꼭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주 재밌는 책을 내셨고 적시해 내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고맙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책,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엔 중국 혐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중국 없이 모든 걸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뭐 2차 전지 중국 없이 된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덩 샤오핑 때부터 준비한 거다. 이거는 중국의 공급망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다른 나라도 아까 안타깝지만은 한국을 보는 심정은 더 좀 그러셨지 않았을까? 책에서도 면면이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으로 치닫기 전에 네. 계산을 좀 하고 그쵸. 이러저러한 계산을 해보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이것이다.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가면 이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감정적으로 결론으로 점프를 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올림픽 축구 경기가 아니고 뭐 잠깐 뭐 기분으로 으쌰으쌰해서 이기거나 으쌰으쌰해서 뭐 저도 괜찮아 뭐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네. 이거는 굉장히 감성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감성적으로 이게 특별히 이제 미국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의 감성팔이, 특별히 이제 표를 위한 감성팔이가 그렇죠. 실제로 보면 지난 2년간,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예, 그런 걸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고 있는 바가, 지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어떤 나라가 살 수 있느냐. 생필품, 뭐 화장품에서부터 무슨 의약품 원료 뭐 등등등 생각해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예. 그 부분을 조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투자자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저는 그 일관된 하나의 생각인데요. 우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저는 조금 멀찌감치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적어도 아시아, 글로벌, 또 시간축으로도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파묻혀서 못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미국이 추진해 왔던 디커플링의 효과가 이미 발현돼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것을 글로벌한 디커플링의 임팩트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영향이 있나 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져서 공급망이 분절된 현상이 지금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글로벌 마켓, 단일한 글로벌 마켓이라는 상황 하에서 최적화됐던 공급망이 지금은 여러 군데가 끊기잖아요. 뭐 중국 배제하고 러시아 배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재배치되면서 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비용이었던 구조가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그렇죠. 효율도 이제 비효율적으로 되면서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이제 뭉치는 경향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 풍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곳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영향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시적인 상황적인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고, 둘째는 미국이 자꾸 중국을 이제 밀어내니까 네.
중국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도 이제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시장이 자기들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중국은 그 나머지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미국과 좀 뜨악해진 중동 국가들이라든가 또 여태까지 별로 관심을 안 보였던 아프리카라든가 네. 남미라든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 지역 이런 데들을 자기네들 시장으로 이제 묶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편승해서 브릭스 같은 네. 지역 경제가 이제 대두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국은 혹시나 해서 예를 들자면 만에 하나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현실이 닥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뭐라 그럴까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디커플링의 이 현재 상황이 중국이 사전에 사실 조금 그 어떤 침략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체제적인 목표로서 저는 타이완 통일을 좀 노력하고 있다고 네.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은 자국의 공급망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년 동안 실제로는 20년 이상 계속해 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중국은 WTO가 조사한 결과상으로는 WTO가 분류하고 있는 모든 공급망, 모든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내에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어요. 네.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그 자신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력으로 전쟁을 하고 자력으로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 이유는 무기, 에너지, 식량 네. 이런 것들이 두 나라는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이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망 대표적인 것으로 에너지, 네. 그리고 식량, 네. 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그런 첨단 기술. 예, 첨단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그 자국 공급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네. 이 중에 이제 드디어 효과를 거의 완성 수준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중국만한 사이즈의 국가가 특정 전략 물자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거나 네. 하게 되면 우리처럼 옆에 있는 나라는 그 영향을 상당히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를 말씀드리면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석유예요. 예. 석탄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국에서. 가스는 러시아에서 이제 주로 수입을 해오고 있죠. 네. 이제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같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내륙으로 육로를 통해서 오니까 미국의 군사적 공격의 대상에서 일단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안전하다고 이미 보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파이프라인 1은 완성이 돼 있고요. 네. 지금 2가 추진 중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석유예요.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만일 미국과 서방과 충돌 관계가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말라카 해협 같은 것을 막고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오는 라인이 막힐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라카 해협 전에 있는 미얀마 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하나 확보를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파키스탄 회랑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1대1로의 유럽 쪽으로 오는 철도를 한 것인데 원천적으로 석유의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석유 수입의 50% 정도를 이제 교통, 네. 운송수단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쭉 한 거고요. 네. 그런데 해외 석유 자원을 개발하는 중국 3대 국유회사 중에 하나인 해양석유의 그 CEO가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중국의 석유 수입은 2023년 금년도에 피크를 찍을 것이고 그 이후 석유의 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국이 에너지 관련된 공급망 정비가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완성기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한국의 OCI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은 중국의 태양광 그 패널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네. 엄청난 지금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는데 네. 결국에 그 뭐 수출도 있겠습니다만 자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중국이 전략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태양광을 비롯해서 소위 에너지 자원,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번 이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발생한 상황인데,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오는 시기에 또는 석탄에 문제가 생겨서 화력 발전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신에너지, 풍력이라든가 네. 태양광 발전이 보충을 해줘야 네. 좋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기상재해가 일어나면 태양광 발전이나 이 풍력 발전 같은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 발전 시스템이 일을 못할 때 이게 대체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기존 시스템이 발전을 못할 때 같이 발전을 못한다.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소재라든가 기술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 생산을 하려면 대규모로 이제 태양광 그 패널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대규모의 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싸고 넓은 그리고 태양이 많이 비추는 일조량이 많은 땅이 대규모로 필요한데 이런 지역이 대부분 그 사막 지역 같은 데 사막이죠.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 네바다라든가 그렇죠. 네, 고비 사막이라든가 예.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력 수요가 없죠. 없는 거죠. 대규모 송전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송전 인프라가 돈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중국은 이 송전 기술, 송전 효율을 올리는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기 이 송전 기술은 아직까지는 경제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아마 두 가지 기술이 전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같은 걸로 대규모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고 그러면 수소를 기존의 뭐 탱크로리처럼 네. 실어가지고 적어도 중부 지역까지는 와서 주유소 같은 데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은 그게 되는군요. 신재생 에너지일 때만 수소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가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이게 괜찮은데 우리나라 상황에 네. 이렇게 돼서 갑자기 수소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ESS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송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하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른 나라는 별로 없는데
가난한 나라의 ESS라고 불리우는 양수 발전을 지금 또 규모 있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ESS가 보통은 이제 뭐 무슨 이름을 붙이든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렇죠. 전기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니까 네. 에너지가 남아 돌 때 그걸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물을 역류시켜요. 물을 높은 데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필요한 때 그걸 다시 내려보내서 발전을 하는 거죠. 댐에 담아가지고. 네네. 이제 요런 양수 발전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생성형 AI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클라우드 센터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서부에다가. 서부의 그 신에너지 자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그 근처에 건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데이터를 보내는 비용은 크지 않고, 그렇죠. 그럼 처리는 전부 서부 지역에 예를 들어 사막 가운데 가격 싼데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한 것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돌려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돌려주는 네. 이제 이런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죠. 최근에 우연히 이제 본 뉴스 중에 좀 대단히 황당했던 게 사실은 ES주의가 유럽에서부터 예. 발흥한 거고 네. 에너지를 어떻게 ES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어떻게 덜 써서 뭐랄까 그 탄소를 덜 발생시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중국을 사실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 많은 수출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인데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오히려 중국이 너무 많은 신재생을 해서 오히려 여기의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중국은 서구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은 못 맞추겠다는 입장이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입장이니까요. 2060년 탄소 중립한다고 얘기했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제 중국 공급망과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왕 얘기를 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요거가 관련돼서 중국이 중동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패가 맞는 게 사우디와 함께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현금 거래 없이 전산으로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물 교환 수준의 게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그렇고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을 따져 보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생필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자기네 석유 팔으면 같이 상계되는 비용 그냥 없애버려도 되니까 위안화 결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가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일부 아마 사우디 쪽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로 국가적 필요가 조금씩 맞아 떨어지면서 아주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기로 이미 방침은 결정했고 일부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안화 거래로 그 사우디 석유를 사기 시작했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게 석유 자원이 다 고갈이 됐을 때 그 이후를 위한 준비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우디도 제조업을 해야 된다. 그럼 제조업을 원래 하기 위해서 땅도 만들어 놓고 뭐 투자 유치도 하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상이 잘 안 가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공장 만들어서 생산해 주세요라는 국가가 널려 있는데 가까운데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도 많은데 먼 사우디까지 가서 그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 가서 하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자꾸 메이드 인 차이나를 배제를 하니까 제조를 최종 조립 라인 같은 거를 사우디의 수에즈 운하 근처로 가서 거기서 지금 사우디가 조성하고 있는 네. 그 제조 단지 쪽으로 가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중국의 그 공급망 중에 유럽 쪽으로 가는 최종 조립 라인이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그럼 국적 세탁이 메이드 인 사우디로 그렇죠. 돼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네. 요 방향이 하나고 그런데 그 어느 세월에 그 제조업이 다 올지는 모르니까 사우디는 눈앞의 수요는 석유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죠. 이 공급망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이제 중국이 대량으로 네. 원유를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중국에 도착해서 정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정유 공장 같은데 사우디가 투자를 해서 네. 그 수익을 또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화학 제품 만들 때 거기서 또 투자해서 네. 네. 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큰 시장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석유로 얻고 있는 국부를 안전한 만일의 경우 사우디 석유가 아니라 해도 네.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석유 에너지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네네. 예. 지금 이제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이라고 쓰셨지만 그 뒤에 하나의 단어를 또 하나 그 생각해 보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엔드 블록화가 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주 구조화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별히 제조업의 강국과 에너지 강국이 연합을 해서 블록화가 만들어지면 여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국가들은 네. 인플레이션 우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기존의 그 소위 글로벌 마켓 자유시장주의에서 지금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면서 공급망이 다시 재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공장 다 미국 땅 안에 만들어라 이러고 있고 유럽도 유럽 안에 만들어라 일본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당연히 효율과 비용 구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 또는 지역이 어디가 되느냐면 남들이 다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중국 안에 지역별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지역 안에 보면 옛날에는 뭐 상하이, 저장, 광동 이런 데가 일선 도시. 예예 이런 데가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받으면서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지금은 여기가 좀 어렵고 네. 그런데 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뭐 자원을 공급하는 네. 그러니까 옛날 서북 쪽에 있던 성들 여기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도 제대로 안 사는 동네. 예. 그렇죠. 옛날엔 척박하고 예. 못 사는 데가 지금은 발전된 성들에서는 다 와서 아예 뭐 에너지 또는 뭐 금속 자원 뭐 이런 걸 가져가서 사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아주 국제적인 그러니까 국제 가격도 올라가고 네. 당연히 국내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좋아하고 있고 네. 기존에 무역을 많이 하고 제조를 많이 했던 성이 좀 어려워요. 예, 예. 근데 글로벌로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 국가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총량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남의 나라에 팔고 있는 수출 위주로 경제를 운영했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한국이죠. 한국, 네. 독일, 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겁니다. 네. 유리한 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두 번째로 유리한 건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입 안 해도 살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나 미국처럼 우리 국내 시장 내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 뭐 일단 안에서만 살아도 이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우리 경제만 내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네. 하여튼 누군가한테 가서 팔아야 되는 수출을 해야만 하는 국가. 네.
3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최악은 그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나 자원 같은 것도 남한테서 수입해 와야 되는 네. 가공무역 국가. 네.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지금 워스트 케이스로 들어가 있고 네. 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물가가 올라간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수출이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이게 뭐 금년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디커플링이 아마도 10년, 20년 유지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행될 사안이라는 거죠. 네. 사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올해는 중국이 회복되면 한국이 조금 뭐 무역과 교육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럴 기미가 별로 안 보여서 한국이 올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중국이 그 리오프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는 팬데믹 3년 동안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소상공인과 네. 소기업들이 너무나 크게 그 피해를 입었어요. 네. 중국에. 네. 그 제가 아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업원 지수가 네. 팬데믹 기간 3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달에 비해서 다음 달이 악화되는 요 상황이 3년 이상 계속됐거든요. 전년 동기비가 아니고. 예, 전년 동기비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3년이 넘게 지금 한 40개월 가깝게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소위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완전히 괴멸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 네. 뭐 팬데믹 끝났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3년 전 상황으로 원복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제 무리이고요. 네. 예, 지금부터 다시 이걸 쌓아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고 둘째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거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시장이 있다면 지금 중국이 그의 대책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동방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요. 양쪽의 양다리를 거치면서 나는 비즈니스 하겠다라는 국가들의 그룹을 이제 교차시장이라고 저는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 중국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보아하니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고 근데 하여튼 규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중국 물건을 안 사주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게 돌아가니까 네. 이 자기 공급망을 교차 시장 쪽으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아이폰 인도에서 만드는데 그 인도에서 인도의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폭스콘이 인도 가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이거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지금 말씀하신 폭스콘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라고 하면 협력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협력업체들도 그럼 같이 인도로 확 다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폭스콘 최종 조립 공장은 인도로 가 있는데 협력업체는 중국에 있어서 그 물건들이 또 인도를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야 되느냐? 인도의 가장 큰 약점은 이 물류가 네. 미국이나 유럽에 멀어요. 이게 네.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세안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는데 이게 국가가 여러 가지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에 걸쳐서 중국은 자기네들이 산업 가치 사슬을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가져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때 한국에도 같이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죠. 제3국의 동반 진출이라는 뜻이 그거라고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산업체인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재벌 기업, 대기업이 하나가 네. 자기의 바잉 파워를 동원해서 협력업체들 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교차 시장으로 그 이동하는 것 자체도 지금 글로벌 컴피티션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국가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앞서 이제 이런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참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얘기가 됐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유럽으로 따지면 독일이 예, 대표적인 나라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정말 재미난 뉴스가 그 자동차의 종주국이고 사실 독일이 성장했던 건 중국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많은 조인트 회사를 만든 게 독일 자동차 회사잖아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등등 회사들하고 조인해서 중국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전기차로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예, 오히려 올해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 수출 1위를 한 거죠. 토요타를 넘어서 네, 유럽에 팔렸고 그다음 독일에 팔리고 유럽 소비자들이 사주고 하니까 예, 독일은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 문제를 잡겠다는 등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사실은 그 소위 중공업, 네. 중공업 쪽에 깊이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철도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 껍데기는 중국산이지만 내용물은 독일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만들고 있는 C919 그 민간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발전 에너지 뭐 이런 쪽에도 그러니까 산업 기술에 독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독일 안에서도 그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다 중국 안 돼. 나쁜 중국.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전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장사 다 망쳐놓으면 우린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네네네. 지금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네. 경쟁은 더 어려워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독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자동차 산업에 지금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독일도 갈등이 지금 심하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 현재로서는 아마도 중국의 상승세에 딴지를 걸 수 있는 건 테슬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네. 독일 회사들은 사실은 중국 쪽에서 수차례 요청과 또 공동 개발과 뭐 이런 오퍼를 했었어요. 중국에서. 중국 쪽에서. 네. 예. 근데 당시만 해도 전기 자동차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 개발이라는 게 이 시장이 있든 없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되고 네, 네, 국가에 네. 그걸 위해서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하여튼 그 석유를 안 쓰는 자동차로 바꿀 수밖에 없고 네, 네. 시장은 만든다. 네. 뭐 규제하고 뭐 어떻게 제도를 바꾸든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중국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저건 변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외국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숨어 있는 어젠다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 중국 친구들이 갑자기 뭐 전기 자동차 개발한다 그러는데 우리 뭐 한 몇십 년 했지만 그거 잘 안 됐는데, 잘 안 됐죠. 뭐 중국 기술 그거 뭐 되겠어? 이런 반응이 대세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이건 정해진 것이고 국가가 어떻게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무주공산인 것이고 먼저 뛰어들어서 잡는 놈이 임자. 그러니까 에브리버디 뛰어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한국 기업이나 독일 기업이나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 시니컬한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네.
그 결과가 오늘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예. 참고로 올해 한 700만 대 이상 중국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BYD 혼자 200만 대를 지금 해치웠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테슬라의 노하우와 그걸 다 뺏어 먹는다 이거. 그렇죠. 그 연관 산업 체인을 자기들이 다시 재구성해야 되니까. 마치 그 미꾸라지의 메기 풀어놓듯이 그걸 풀어놔야 우리도 성능이 올라간다. 쟤네 거 카피를 해서. 그렇죠. 어차피 테슬라 공장에는 중국 직원들이 일할 것이고, 네. 걔네들이 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저것 노하우와 익스피리언스를 좀 얻게 되면 어차피 다 스카우트해서 중국 회사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면요. 네. 그리고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중국에서 그 가솔린 차를 모는데 네. 위협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이 차값이 완전히 똥값이 되겠다. 똥값 되겠는데 네. 아무도 이 화석연료차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얘기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네. 해주시죠. 중국 전기차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감이 없어서 중국 현지에 계시는 분한테 직접 오죽 했으면 제가 한 홍콩이나 심천 그 전기차 예. 탐방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네, 너무 사람들이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예.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그 유튜버 분도 계세요. 뭐 슈리라는 분이 계신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결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몇몇 포인트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현재 초기에는 다 이제 외국에서 기술을 빌려와서 이제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첫 번째로 CATL이 소위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만들면서 최초로 전기 자동차의 한 영역을 확보를 했죠. 네. 그리고 BYD가 그 전기 자동차의 원천 기술을 완전히 국산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경쟁에 성공을 해서 그 워렌 버핏도 찰스 망거도 다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BYD. 예. 네. 그래서 CATL이 배터리를 만들고 BYD가 지금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든 후에 BYD가 다시 배터리를 만들고 블레이드 배터리 만들었죠. 예.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BYD 쪽이 능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면 LFP는 안전하니까 98% 충전을 해도 되고 그거를 셔시 단위로 모듈 단위가 아니라 셔시 단위니까 더 많이 꼽죠. 그러니까 꽤 많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웨이가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쫙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토파일럿이 지금 최근에 채택하기로 그 제휴를 한 자동차 회사들이 마구 몰려들면서 화웨이가 여기서 다시 부응한다. 부응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 숨어 있는 어젠다가 있어 보여요. 화웨이는 처음부터 나는 전기 자동차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을 하겠다. 그리고 그 기술을 다 제공하겠다. 네.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동차 경쟁에서 우리가 불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경쟁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현대차, 나 한국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 회사라는 게요. 뭐 이것저것 상용차까지 합치면 거의 400개 가까이 있어요. 네. 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이게 눈피 튀기는 경쟁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좁혀서 아직 살아있고 아직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한 70여 개나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 중에
아마 다시 한 40개 정도는 또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회사도 계속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계속 망하고 있다. 근데 가장 쉽게 망하고 있는 회사가 국有지분이 많은 회사들. 국有기업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대응, 민첩성이 좀 널널하죠. 느리고 네. 기술 개발이 그만큼 안 되고 좋은 기술 인력 확보가 잘 안 되니까 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국가 자산이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밑에 딸려 있는 식솔이 얼만데 이게 다 망해서 자빠지면 네네. 곤란하죠. 네. 그럼 이 회사들이 가장 모자란 부분, 핵심 기술, 핵심 소프트웨어를 네. 화웨이가 만들어서 밀어주는 거죠. 야, 화웨이는 확실히 약간 처음 태생도 그랬습니다만 약간 국가주의적 기업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화웨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네. 제가 화웨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런정페이 회장이 공구벨트 차고 다니고 뭐 그랬거든요. 공구벨트 뭐 이제 스패너 뭐 이런 거 공구벨트 차고 다니면서 실제로 보셨어요? 실제로 만나진 못했고요. 좀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통신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통신회사 사람이 저분이 런정페이다. 그때 이 지명도가 그땐 그렇게 없었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 저 화웨이라고 우리 중국 통신 회사야. 저 사람이 오나야.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 2010년도 들어서면서 이 회사는 순수하게 그 민간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가적으로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 개발을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몰아주고 그때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화웨이는 또 당시에 그 중국 망통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모든 통신 시스템은 외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망통이라는 건 국가 통신회사인가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이동, 네. 차이나 모바일, 등 그리고 중국 전신 뭐 이렇게 되지만 당시 세 개의 회사죠. 지금 중국 망통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중국 망통이 경쟁에서 점점 실패하면서 점점 위축이 됐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통신 시스템을 구매할 돈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외상으로. 어떻게 그걸 다 외상으로 주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는 그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최소한 정부와 최상급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화웨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열어줘야 되고 5G나 6G에 대한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 가야 되고 지금 우리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 그 차세대 그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보다 뭐 5배에서 12배 사이로 더 고속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국제 표준이 아닌 중국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화웨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렇게 통신 기술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왜 미국 기술을 내가 왜 서방 기술을 왜 너희 제품을 사줘야 돼 우리가? 네네네. 우리도 그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게 확 풀면은 제3국에서는 쓰겠네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렇죠. 싸게 풀어버려. 거의 공짜로 그냥 풀어버리고. 서방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싸고 성능은 더 좋아. 성능은 좋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공부해보고 들은 바로는 화웨이의 5G까지의 통신 성능은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어떤 국가 중추적인 기술 개발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한번 중국 전기차 좋은가요? 옆에서 타시는 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다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네. 위화감이 전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된다든가 사고가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뉴스가 없습니다. 하긴 뭐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소리 안 나는 버스 상당 부분 또 중국 버스거든요. 네, 네. 중국 전기 버스. 예. 그걸 감안해 보면 뭐 현실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좀 알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계시는 중국으로 가서 예. 향후에 전기차 한번 바이두도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바이두도 자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네. 아마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넘길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죠. 의외로 화웨이가 잘한다. 지금 화웨이는 이미 이제 좀 충격적이네요. 예, 예, 화웨이 상당한 성과를 냈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과가 있다라는 예, 예. 얘기가 들으니까 네. 전반적인 디커플링 공급망 이 얘기를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중국에서 성공시키려면 제가 보기엔 반드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국의 이제 내수와 이게 죽지 않아야 되는 건데 중국의 내수하면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해본 바로는 중국은 이 부동산 구조조정을 이제 벌써 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철회할 마음이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의 예를 보건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가 과제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을 계속해서 잡을 것 같고 예. 근데 부동산의 가격이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중국 인민들의 소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긴 할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건 정말 그 빅 퀘스천입니다. 네. 제가 감히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현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네. 우선 중국에 집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집 가진 사람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7억 명이 일반 인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럼 7억 명은 집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 네. 자기 집,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국에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절반 이상은 되겠죠. 절반이 넘어요. 네, 주택 보급률이 한 100% 되니까 네. 그중에 절반은 작아다. 뭐 이런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아마도 한국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예.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너희 리오프닝 했고 말이야. 소비 진작 좀 해가지고 말이야. 너희 2008년도 9년도에 한번 했잖아. 그렇죠. 그때처럼 본때 있게 네, 4조 위안. 뭐 네. 돈도 좀 풀고 뭐 경기 진작증 내고 으쌰으쌰 하고 말이야. 바람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소비 진작하고 그럼 너희도 뭐 장사 잘 되고 우리도 덕분에 좀 팔고 좋지 않니? 네. 왜 그렇게 안 하니? 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돈 없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그 관심이 그들에 대한 서포트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거 없으면 공산당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무주택,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렇게 해서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목소리가 크질 않아요. 목소리를 낼 창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와서 아각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 소리를 못 내고 있는 다수 농민공, 네. 농민 그리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지 2, 3년 돼서 취직도 못하고 헤매는 친구들 이 친구들 어떡하라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건물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1억 채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예. 진짜요?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여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네. 물론 이게
중국이 넓다 보니까 비어 있는 집들은 촌, 소도시 이런 데 잔뜩 비어 있고. 삼성도 사선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남 한복판에 빈 아파트가 줄비하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은 빈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전라도, 경상도 어디 저기 가면 빈집들 있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을 더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더 집을 짓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그리고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네. 월세 계속 올라가라고. 네. 봉급은 올라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네. 고용은 엉망이 돼서 지금 사람들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올바른 경제 방향이냐. 네네네. 아니라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4년 전에 이미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미 결정했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개발하는 너희들 너무 그 빚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줄여라라고 했고, 네. 이게 다 했는데 팬데믹이 가는 바람에 지금 그걸 더 대책이 못한 거였죠. 대책이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거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문제가 나니까 이거 올려라라고 하는데 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동산이 다시 호경기가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못하는 거고, 다만 현재 시장의 반응이 너무 악악되고 불평불만들이 많이니까 대응해서 요만큼 한번 해보고 그것도 뭐 만족해야 되면 이 정도로 조금 더 근데 더는 안 돼. 뭐 이런 소극적인 입장인 거지. 네. 대책해준다 이런 거 부양책은 절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부양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진짜 그 공급발이든 뭐든 부양책인데 그거는 전혀 안 건드리고 절대 안 돼요. 예, 그거 봐서는 구조적 의지는 조금 더 꺾임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를 볼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게 이제 지역별 편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선 도시냐, 2선 도시냐, 3선 도시냐, 4선 도시냐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고 네. 또 동부 지역이냐, 중부 지역이냐, 서부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편차가 커요. 네. 제가 최근에 5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살펴를 봤는데 네. 베이징과 상하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자산이 땅이다. 아니, 안전자산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똑똑한 거 한 네, 채라는 개념으로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똑똑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월세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네. 도대체 중국 집값이 얼마길래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일단 베이징 살고 계신 베이징 기준 대략 뭐 정확한 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시니. 예.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평수로 치면은 한 48평 48평. 네. 정도 네. 되는데 지금 시세는 한 1,000만 위안에서 조금 넘어가요. 1,100만 원 안 되고 20억?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베이징에서는 좀 변두리거든요. 변들이요? 네. 그러면 중심가는 뭐 30억, 40억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상하이는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상하이 더 비싸죠. 상하이에 120평짜리 아파트 120평?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원래 저 한참 가격 비쌀 때는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과 중국의 중위소득하고의 차이가 또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2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네. 그걸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우리나라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동북에 있는 뭐 3선 도시, 4선 도시에 가면은 평수가 한 24평? 네. 그 정도 되면은 2천만 원? 응? 다시 한번.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예, 20평짜리가 2천만 원? 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예, 한국 흑룡강성 뭐 이런데요. 그렇죠. 차이 많네. 하기야 우리나라도 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아요?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중국 사람들은 뭐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그냥 그렇지. 그냥 한묶음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국가 개념으로다가 예, 예. 그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나라가 뭐 수십 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이즈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비싸긴 비싸네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비교를 따로 띄어서 해본다면 근데 그 중국의 부자들이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베이징 사람도 아니에요. 지방 정부의 삼선 도시의 공무원, 네.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이 무슨 일로 베이징 공안한테 다른 일로 이제 검거가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징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70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십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국 사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의 어떤 중추가 되는 이 공동부유라는 이 아젠다가 중국 인민들한테는 계속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소위 보장형 임대 아파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네네. 예,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기존의 그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 창고 이런 거를 개조를 해서 이걸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주 자격을 정부가 주고 네. 그 대신 저렴하게 그거를 장기간 동안 저렴하게 그럼 민간업자가 해도 된다 그런 거. 민간업자가 하고 금융기관들한테는 이거 하겠다 그러면 돈 밀어줘. 대출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14차 5개년 계획에 계획된 분량 150만 채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150만 채니까 중국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뭐 거죠? 코끼리와 비슷이시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 임대 주택을 계속 밀어대면 네. 부동산 가격 다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장기적으로 쌓인다면.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좀 정책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실패를 했어요. 재산세. 재산세 등록, 네, 부동산 관련. 예, 이번에 세 번째 시도인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사실 재산세 등록하면 부동산이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의 헤게모니와 그 세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이 부동산 경기 불러일으켜서 집값 더 올리는 쪽이 아니라 네.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 그 지금 중국 정부한테 부동산 경기 진작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과거 옛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흑토굴에서 살았다.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사실 해당 지역의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과 그 공산당이 된 후에도 인민들의 어떤 뭐랄까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네. 은연중에 시진핑 이퀄 독재자. 네. 독재자 맞습니다. 네네. 근데 한국의 독재자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독재자는 자기가 독재자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독재자는 자기가 독재자라고 합니다. 네네. 헌법에 써 있는데요. 시진핑은 독재자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남들 볼 때는 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심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우리 권위주의 정권을 생각하면서 네. 우리와 똑같은 느낌이 아니겠느냐라고 네네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중국에서 깨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민중들은 그나마 시진핑 주석이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그 고관들이나 잘났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지 알만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 사실 기득권의 탈출은 거의 러쉬 수준이죠. 싱가포르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홍콩도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다. 최소한 홍콩으로라도 탈출을 해야 된다. 네. 기득권층들이. 싱가포르는 아주 지금 뭐 띵까띵이죠. 아주. 네, 그렇죠. 일부만 나가도 집값이 몇 배나 뛰는 과정이니까 거기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격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또 문제예요. 싱가포르에 오는 중국 사람들이 또 그냥 오지 않고 다 돈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치된 돈이 미어 터져가지고 금융기관이 정부한테 이 돈 좀 써주라. 돈을 빌려가는 놈이 없네. 이래가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야, 그게 근데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독재 국가라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또 이것들 어떻게 해서 나갔지 하고 또 조사해서 잡고 네. 탐앤 제리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뭐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은 계속 이렇게 눌러지고 시간이 좀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경기가 회복될 때는 올해 한 해 내내 기대를 하다 제가 한 6월 달에 꺾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시각으로 잘못 이해했네. 우리 2008년에 재판은 없고 그렇다면은 뭐 몇 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거고 중국의 만만띠 성향으로 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겠네. 제가 최근 얼마 전에 중국의 한 그 요식업 컨설턴트가 한 말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 양반이 뭐 우리나라의 백종원 씨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국에서 요식업을 잘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있는 데가 광동인데 광동 자기네 집 근처 사는 데 근처에 공사판에 연초에는 도시락 와서 파는 도시락들이 12위안에서 14위안이었다. 300원. 12위안이면 한 2,000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5월 1일 5일절 휴가 지난 다음에 와봤더니 그게 8위안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위안짜리가 나왔다. 아이고야, 이거 옛날 저기 백엔샵 얘기 일본의 경기 불황일 때 백엔샵 나온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노가다들은 어떠냐? 이게 연초에는 시급이 뭐 18위안인가 22위안인가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엄청 줄었고 일단 35살 기준으로 35 이상은 그 일도 못 한대요. 나이 들었다고. 노동일에는. 네. 그러니까 막노동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35세 이상은 정년 이상이야. 예, 그렇죠. 정년이 35, 뭐 젊은이가 아니면 뭐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해요. 지금 가장 경기가 좋은 도시는 시안이다. 시안 저기 무덤 있는 그 시안. 예. 네. 진시황 무덤 있는 시안. 왜냐하면 지금 군수 산업이 그쪽에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경기가 거기가 제일 좋다. 군수 준비를 엄청 하는군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과거에는 시장 경제의 정책 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시 경제네요. 전시 준비 경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더 소비가 살아난다기보다는 더 저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이미 그 시진핑 주석이 그 공동 부유를 얘기할 당시부터 중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수 진작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품은 중저가형 제품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지금처럼 고성능 고가 제품으로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중국의 경기 진작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네. 많이 팔리는 제품은 소위 저가형 제품이 팔리지. 네. 그렇다면 한국 제품이 팔리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는 중국 제품에 비교하면 고가일 테니까 말이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너무 불안하고 이제 뭐 철수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제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그냥 저지르고만 있을 뿐 네네네. 우리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현재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던지고 있느냐 말이죠. 네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알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혹시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이 얘기는 꼭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우리에게 닥쳐올 그 경제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두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타개책을 만드는 궁리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서 보니까 뭐 다들 미디어에 떠드는 건 내년도 뭐 총선 뭐 여기에 관심들이 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달 작년 10년 전에도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슈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타개책을 찾는 노력을 지금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전쟁 위험이 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사실 한국 사회 약간 센세이션이 오신 다음에 있었습니다. 네. 전쟁 관련 이슈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전쟁이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뭐 광범위하게 한번 퍼졌었어요. 저는 그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오늘은 또 이 디커플링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세계 구도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바뀌는 구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의 실제적인 속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도 한 번 더 사들 보세요. 이 책 가독성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골방에 앉으셔서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하셨구나. 여기저기서 그거를 종합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현재 나오는 이야기를 응축해서 종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가독성이 좋습니다. 벌써 일단 재밌어요. 네, 뒤에 누가 이제 추천의 말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보는 순간 빠져든다 이런 책이니까 여러분 꼭 일독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철 박사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